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에는 나와 아버지뿐이다. 같이 있어 주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돌려보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학수도 괜찮겠는가 조금 다정해진 눈빛으로 묻고는 고개를 끄덕이자 돌아섰다. 인구 2만 7천의 구례에는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아 오늘 이 장례식의 손님은 아버지 하나였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에는 냉동고에 있는 아버지와 나 정말로 둘뿐인 것이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온 뒤로 처음이었다. 무섭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1980년 8월 15일. 어머니와 나는 그날 새벽부터 광주교도소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나온다던 아버지는 플라타너스 그림자가 손바닥 해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과 비슷한, 어쩌면 조금 다른, 말 못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하나둘 사라지고 정문 앞에는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어머니는 몇 시간째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말을 하려는 찰나 육중한 철문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머리를 빡빡 민 누가 봐도 재수 같은 눈빛만 형형한 한 남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섰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작 6년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국민학교 4학년이던 나는 가슴이 봉긋해져서 브레이지어를 하고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이 되어 있었다. 내 앞에 선 아버지가 처음 본 남자처럼 낯설었다. 아버지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는 허수아비처럼 아버지에게 몸을 맡긴 채 더워 죽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그런 생각들로 민망함을 덜어냈다. 그때 아버지는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아득해졌다는 걸. 그날 우리 가족은 구례로 와서 친지들과 자장면을 먹고 누구 생각이었는지 사진관에 가서 고상욱 출소 기념이라는 큰 글자가 박힌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 옆에 선 나는 그 순간이 못 견디게 어색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물론 아버지는 그때도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사시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김밥을 싸고 참외 몇 개와 포도를 챙겼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영곡사 앞 계곡이었다. 왜 하필 그곳을 찾았는지는 모른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훌렁훌렁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어른과 같은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나는 민망하여 반대쪽으로 돌아앉아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을 쳐다보았다. 우리 가족 최초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다. 처음인 것은 그렇다 쳐도 마지막이 된 것은 아마도 그날의 숨막히는 어색함 탓이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가 출소하고 며칠간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렇다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원래 아버지는 누구나와 무람없이 말을 잘 나누고 주제만 주어지면 몇 시간이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와도 예전에는 그랬다. 나만 어색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훌쩍 커버린 딸이 어렵고 낯설었던 것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딸이 빼앗긴 6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일상이 처음 회복되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은 친밀함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나는 늘 그 이전의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미친 듯이 페달을 밟던 어느 가을날이 지각인 줄 알고 엉엉 울며 뛰어 들어간 교실에는 가을 오후의 햇살만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낮잠에서 깨어난 나를 다음날 아침이라고 원껏 골린 아버지는 잔뜩 뿔이 난 내 손에 햇살처럼 고운 홍옥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가 시리도록 새콤한 홍옥을 베어 물며
돌아오던 신장로에는 키 큰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산들거렸다. 또 그리운 어떤 날, 장애간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어머니는 쌀이 아까워 누룽지를 두툼하게 눌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약하게 부를 때 누룽지를 두툼하게 눌렸다. 아버지가 공처럼 말아 내 손에 쥐어준 누룽지는 내 얼굴만큼 컸다. 어머니 밥을 아래목에 묻어둔 아버지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무둥 태웠다. 아버지 무둥을 타고 어머니 마중 나가는 길. 때로는 한방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딧불이 총총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둘이 있는 시간이 하도 재밌어 나는 어머니가 늦게 왔으면 이제 막 토금리 갈림길에 접어들었으면 싶었다. 내 바람대로 어머니가 유독 늦은 날이 있었다. 우리는 토금리 갈림길 너머까지 마중을 나갔다. 1시간 남짓한 길이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내 발이 땅을 딛게 하지 않았다. 갈림길을 지나 조금 더 걸었더니 갑자기 환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다. 저게가 어딘 줄 아냐? 당연히 몰랐다. 대낮같이 환한 밤은 처음이었다. 저게가 응암동이요, 응암동. 응암동은 내가 좋아하는 막내 삼촌이 사는 곳이었다. 나는 아버지 어깨 위에서 신이나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어딘디? 저기 오른쪽에 젤로 환한 불 보이지야? 거기가 삼촌집이여. 바라봐. 삼촌이 시방 이마박에 힘껏 수건 싸매고 공부하고 있잖여. 눈을 비비고 아무리 봐도 수건 두르고 공부하는 삼촌은 보이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인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나는 눈을 가스름하게도 떴다가 왕밤을하게도 떴다가 삼촌을 보려고 길을 썼다. 우리 아리도 삼촌 맹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거제? 이 가느스름 뜯는 사이로 불빛을 등진 채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나타났다.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어머니 걸음이 비틀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얼른 내려놓고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나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간 아버지가 서운해서 나는 목청 놓아 울었다. 목에 걸린 누룽지를 뱉어내며 나는 설게도 울었다. 어머니가 등을 내밀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결국 한 손에 어머니 짐을 받아든 아버지가 나를 등에 업었다. 그제야 나는 울음을 그쳤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등을 자장가 삼아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한 손으로 나를 받치기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치켜 올리는 통에 잠시 잠을 깼다. 딴 집 애기들은 엄마가 제일 좋다는디 아리는 당신이 최고인갑소이. 하모 우리 아리한테는 나가 제일이제. 당신보다 나가 제일이여. 아이고 좋겠소. 당신이 1등이라. 왜 나가 1등인 줄 안가? 당신이 만날 놀아준께 글지다. 아니요, 나가 맹근 누룽지가 자네 것보단 10배는 크거든. 우리 아리가 누룽지라면 환장을 하자니. 아닌디. 누룽지 안 줘도 아빠가 최고인디. 잠결에 중얼거렸고 아버지는 하하 밤하늘이 시끌쩍하게 웃어젖혔다. 사무치게라는 표현은 내게 과하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야말로 긴긴 밤마다 그런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으리라. 그 당연한 사실을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야 겨우 깨닫는 못난 딸인 것이다. 아빠, 나는 들을 리 없는 유물론자답게 마음 한 줌 남기지 않고 사라져 그저 빛의 장난에 불과한 영정을 향해 소리내어 불렀다. 당연히 대답도 어떤 파장 따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영정 속 아버지가 이틀 내 봤던, 아까도 봤던 영정 속 아버지와 전과 달리 그립고 어떤 날들처럼 친밀하게 느껴졌다.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나는 냉정한 합리주의자 아버지의 딸이니까. 이제 곧 아버지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을 테니까.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나 잘났다고 뻗대며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나이 들수록 잘 산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오만했고 이기적이었으며 그래서 당연히 실수투성이었다. 신이 나를 젊은 날로 돌려보내준다 해도 나는 거부하겠다. 오만했던 청춘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견디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내가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인 덕분이다. 친구들은 나를 반성주의자 또는 성장의 주의자 라고 부른다. 반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내 특기라나 뭐라나 잘하는 것이라곤 그 둘뿐이다. 그나마라도 그럭저럭 해내고 있으니 천만다행 아닌가. 그렇게 자위하며 살았다. 돌이켜보니 거기서부터 문제였다. 유년기에 나는 매일같이 동네 초입 팽나무 아래 앉아 읍내로 뻗어 있는 신장로를 보았다.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며 성장기에 나는 먼 데서 기적이 울릴 때마다 그 기차가 가 닿을 서울을 꿈꾸었다. 지금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그렇게 동동거리면서 조바심 치며 살다가 알게 되었다. 빨치산의 딸이므로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비극은 내 부모가 빨치산이라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내 비극의 출발이었다. 50 넘고서야 깨닫고 있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행복도 아름다움도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성장을 막았다는 것을. 고향에 돌아오니 서울서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 천지다. 섬진 강변의 벚꽃길, 반야봉의 낙조, 노고단의 운해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벚꽃은 정읍서 싫고 산수유는 속읍서 싫다는 동네 할매. 필요 없다 해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기어이 가져다주는 식당 주인. 심지어는 먹도 못할 억센나무를 삶으면 부드럽다고 뻥쳐서 파는 장터 할매. 주방에서 가장 먼 안쪽 테이블에 앉았더니 사람도 없는데 가까이 앉으라고 호통치는 식당 아줌마까지. 알고 보니 그이는 관절염이 심했다. 이곳엔 사람 냄새 넘치는 사람이 그득하다. 오죽하면 할매가 뻥을 치겠는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급하면 뻥도 치고 호통도 치는 것이 사람 아닌가.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 아버지 18번이었다. 그 말 받아들이고 보니 세상이 이리 아름답다. 진작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다. 아버지 딸 참 오래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환갑전에 알기는 했으니 쭉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요? 딸을 대장부의 몸으로 낳아주신 것도 하 이상의 인물로 낳아주신 것도 다 이해할 터이니 그간의 오만을 무례를 어리석음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기도 하는 이 쉬운 말을 환갑 목전에 두고 아버지 가고 난 이제야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게 아버지 딸인걸. 이 못난 딸이 이 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정지아.